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단어는 반성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앞으로의 키워드를 국민, 소통, 현장 등으로 꼽고 있는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저보고 뭐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위기감 때문일 겁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인 30%를 기록을 했는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 주에 갤럽 조사와 이제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는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일주일 사이에 3%포인트 떨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까닭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이 지지율 뭐 30%대가 이제 위험하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사실은 부정평가가 61%에 이릅니다. 이렇다는 거는 지금 긍정평가가 2배를 넘는다는 뜻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던 것은 사실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속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예. 한 1년 6개월 사이에 좀 끊임없이 계속돼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맞다 보니까 이제 정말 거의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격차로 참패를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 본인도 뭐 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변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이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행동이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이 일단 말은 변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국민들이 참 요구하는 것, 국민의 눈높이, 그거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수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뭐 진전 과정에 있습니다만 예. 대략 2% 정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래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진짜 변했다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대통령실 키워드는 반성, 소통, 민생 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첫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봅니다. 않다. 뭐 강한 예방 주사를 맞았다. 그걸 잘 생각하면 될 텐데 예. 방금 우리 최병묵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최종 그 변화의 목표치가 소통이 돼서는 안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라든지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은데 옛날처럼 소통했다고 그 국민들이 만족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 가령 지금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비정규직이라도 안 된다. 20대라서 안 된다. 예. 곳곳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국감 때도 나왔다시피 뭐 돌려차기 피해자 문제도 결국에는 뭐 가해자 문제에 집중하다가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도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 이런 현안 문제에 관하여 실제로 말하자면 인수위 때 만들었던 국정 과제별로 누군가 당과 대통령실이 힘을 합쳐서 과제 해결을 해가서 가는. 그래서 국민들의 변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변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줘야 된다는 생각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윤 대통령 오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을 가면서도 내각을 향해서 실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을 강조를 또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정 기조에도 혹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신 말씀을 보면 예. 저는 결국에는 지금 반쪽짜리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대통령의 그 변화가 말에서만 그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념 전사와 예스맨을 버리시고 인적 쇄신을 하셔라.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 둘 중에 누구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획기적인 인사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기자회견을 이제 하셔야 된다. 언론과의 접촉이 1년 정도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그렇죠. 중단이 된 이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을 이제 더는 피하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야당과 좀 만나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정기국회 국면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야당 대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과제 전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어 스태핑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네. 기자로서 또 워낙 오랜 시간 취재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멈춘 지 1년 정도 지난 건데 네. 재개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지난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그 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죠. 중단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재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뭐 말을 좀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다. 뭐 아니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는 재개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 도어 스태핑은 좀 약간 증문즉답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조금 더 자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번에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결국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도어 스태핑보다는 좀 정제된 얘기들이 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식으로라도 소통을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만나봤자 몇 명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또 대통령 주변에 저 대통령하고 그 면대면으로 만나면요. 거기서 쓴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직접 만남보다는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는 기자들을 만나는 게 그 국민을 만나는 거와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본인이 도어 스태핑을 얘기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기자들이라도 자주 만나면 간접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간과 형식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기자회견을 자주 할 가능성, 이 부분은 지금 열어놓으신 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김 전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어제 국정감사정에서 불거진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여학생이 하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렇게 폭행을 했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피해 상태가 전치 9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전치 9주가 나오지가 않는데 전치 2주, 3주도 아니고 9주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따져봤더니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실의 의전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순방 중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전 비서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건 발생 당시에 이 김 전 의전 비서관 배우자의 태도도 지금 함께 논란이 된 상황인데, 이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SNS 프로필 사진이 이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보고선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공교로운 거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에
이런 사진을 교체했다? 이건 사실 대통령과 나의 남편이 가깝다라는 그런 일종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의도가 담긴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이 부인이, 의전비서관의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아이가 그 때린 행동에 대해서 사랑의 매라고 표현을 했다는 예.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전치 9주짜리 사랑의 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 전 이런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남편과 대통령이 있는 사진을 일부러 프로필에 게시하고 진술서에서는 아이의 행동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난 이상 의전비서관의 사태는 굉장히 불가피한 것이었고 예. 굉장히 많이 충격적인 사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함께 있는 모습을 이 부인,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고, 이 학교 측에서의 이후 조치는 반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측에서는 학년이 다른데 반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대통령실에선 의혹이 제기된 지 3시간 만에 즉각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4시간 뒤 사표가 수리됐음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네, 어제 오전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사표 수리까지 7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 이렇게 빠르게 면직 처리가 된 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부분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되고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판단이 있을 텐데 예. 사실은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별정직인 경우에 사표를 수리하면 그냥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지금은 예를 들면 순방에서는 제외해놓고 어떤 문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어떤 깔끔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렇게 조사도 하기 전에 그렇게 수리부터 했다는 것도 저는 아마추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전 의전비서관이 사실은 공무원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김일번 의전비서관은 외교부 출신이란 말입니다. 예. 사실은 이분은 그냥 이벤트 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예.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 관계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예. 지약점이 이 사건으로부터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냥 한 개인의 일탈로 여기지 마시고 예. 좀 예를 들면 국감장에서 이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피해자가 오히려 청원이라든지 우리 예컨대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단을 내야 되는데 야당에 들고 와서 이것이 도출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해당 인선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 이 탁현민 비서관도 외교부 출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한 바가 있는데 뭐 그와 별개로 일단 사표가 수리됐는데 그러면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은 계속 어떻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9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민사 책임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뭐 부인이 뭐 사랑에 매 운운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김 전 비서관의 딸이 피해자였다라고 하면 우리 딸 사랑임에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피해자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와 완전한 그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쇄신의 힘을 모으며 혁신위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이끌 사람 찾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인물난이 있다 이런 분석에 지적이 돼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분을 모셔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국민께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인선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모실 분 몇 분을 이게 순차적으로 여러분을 제안을 했지만 고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좀 고사하는 이유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름은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저 혁신위원장한테 뭘 맡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2기 출범했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사무총장, 뭐 정책의장 뭐 다 새로운 사무로 바꾸고 김기현 대표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김기현 대표 체제 2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혁신위원장이 왔어요. 그럼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게 설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의 권한은 뭐가 되는 거냐? 지금 그게 불분명해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제안을 누구한테 했는데 예. 그럼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아하. 제가 보기에 용산 대통령실도 당의 혁신위원장이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예. 김기현 대표 체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뭘 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혁신위원장 제안을 하더라도 누구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그 누군가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뭐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 왜 최재형 혁신이라는 거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이름은 기억이 하지만 납니다. 결과물이 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있었나? 예. 뭐 있었다면 뭐가 있었지?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잖아요. 결국 그 모양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름은 이런저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분들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출범이 될까요? 저는 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아마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빨리 이 혁신위 이 제안을 예.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그 권한도 불분명한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녀봤자 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주말 사이에 이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이분에 대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인선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중량감 있는 인사를 당 안팎에서는 원하는 반면에 권한은 그만큼이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없다 이거네요 지금. 네.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상도 모호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예. 원희룡 장관이 총선하러 당에 돌아왔을 때 혁신위원장 어느 정도 그릇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김기현 대표 또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혁신위가 또 쪼그라들 수 있단 말이죠. 예. 또 대통령실이 또 위에 또 있고 또 하나는 유승민 문제, 이준석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전체 그림이 없이 뭘 혁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2월 달 되면 선대위 체제로 간단 말입니다. 공관위원장 체제. 네. 그러면 그 3, 4개월 동안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권한도 불분명하고 사항도 매우 모호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뭐 정말로 좀 더 짧게 말하자면 청년 혁신위, 예. 예를 들면 수도권의 공약을 하는 또 MZ세대 공약을 예. 하는 아예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전환시키든지 그런 방식의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이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뭐 각 지역마다 사실은 지역마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매우 많이 걸려 있었는데 어제 다 철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잘한 생각하는 일이다. 게 예. 현수막을 왜 겁니까? 돈 들여가지고 결국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켜서 설득력을 일으켜가지고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 하지만 지금 여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봐도요. 제가 봐도 저희 동네에도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어떤 내용은 진짜 너무 유치해가지고 저런 게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예. 어찌됐든지 간에 여당이 먼저 떼니까 야당도 좀 빨리 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치 자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거 딱 띈 다음에 환경 공해잖아요. 예. 저거 뭐 재활용 되겠습니까? 다 쓰레기로 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는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리는 사실 뭐 오염수 관련해서 틀린 말 한 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뗄지 뭐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때요? 현수막을 뗄 계획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다만 이제 예. 뭐 민생 현수막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정도로 좀 유보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현수막 뗀 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의도만 가더라도 또는 어떤 지역만 가더라도 현수막만 봐도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소음공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렇죠. 그런 거요.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심란한 세상에 정치권에서까지 저렇게까지 현수막에 자극적인 문구들을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들을 예. 담아서 곳곳에 점철되어 있는 현수막을 봐야 되는 건 또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철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예.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현수막을 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민심을 천금같이 받들겠다며 변화를 또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을 천금같이 받들어 철저하게 국민 중심 민생 우선의 자세로 임해 가겠습니다. 차분하지만 확실한 변화, 내실 있는 변화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총선에서 공천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영남 출신을 임명을 해 사실 이 도로 영남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그럼 뭐 단기적인 예측이 되겠지만은 네. 쇄신 작업 어떻게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전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말 중에 이제 제일 나오는 게 뭐 혁신, 쇄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꼭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차분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느낌은 차분과 혁신, 쇄신은 이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맞지 않는다. 혁신, 쇄신은요 좀 차분하지 않게 변화를 추구하는 게 혁신, 쇄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분한 혁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취재를 오래 해가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은 국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을 해야 되거든요. 한 열흘 지났는데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지 열흘째 예. 했잖아요. 지금 9일째인데 자 국민의힘이 무슨 변화를 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미 실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아마 국민들이 이거 꽤 그 쇄신의 분위기네 이렇게 느낄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게 말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예. 아니면 뭐 혁신위원장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거를 또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본인들이 변화를 하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실제 변화를 국민들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걸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과연 할 수 있느냐. 며칠 사이에. 예.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차분하게와 혁신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인데 이렇게 당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공방을 벌이는 두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인데 설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청 차장 시절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뭐 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신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나쁜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내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는 상황인데
두 사람 왜 이런 겁니까? 글쎄요, 저게 저렇게 싸울 일인가? 뭐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아무도 별 관심도 안 가질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사람이 저렇게 싸울 상황인가? 예. 지금 당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구청장 선거 그 패배해가지고 그런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지금 현직 당 대표라고 한다면 아니면 적어도 주류라고 한다면 저렇게 싸우는 게 어느 정도 주목이라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제가 봤을 때 그 둘 다 당내에서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징계 중이잖아요. 지금 근신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그다음에 근신하고 있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안철수 그 의원이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뭐 이렇게 좀 해프닝으로 금방 지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탈당 결심의 마지노선 100일이다 또 이런 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에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12월 뭐 그러니까 연말에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선 뭐 어차피 결이라 처음부터 예컨대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대통령과의 관계가 유승민 대표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도 뭐 안철수 의원이 뭐 무대에서 막말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더 훨씬 심각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장에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용어 자체를 용산 전체주의다까지 용어를 썼을 때는 저게 과연 당을 사랑하는 표현일까 정도의 검도를 넘어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 다 그 당내에서의 주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청년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실제로 비례대표 두세 석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밖에 나가고 싶지만 같이 할 사람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목소리 자체가 나가겠다는 목소리보다는 공천을 달라. 아니면 큰 틀에서 신당을 만들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또 대구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소속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이건 그런 어떻게 보세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에서 무소속 노린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당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당내로 들어오고 싶다는 시그널이고요. 내가 젊은 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치지 말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이 같이 행보를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건데요. 왜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것처럼 사실은 진짜 탈당을 할 사람 같으면요. 조용히 있다가 탈당을 하지 뭔가를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근데 이건 지금부터 탈당을 예고해서 자꾸 예고편을 쓰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탈당을. 그 얘기는 결국 탈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한 12월쯤에 탈당하겠다는 걸 10월부터 막 광고하고 다니는 정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 두 사람이 제1 선택지는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천 약속해주면 탈당 안 할게. 자꾸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두 사람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서 대응하느냐. 저는 거기에 오히려 달려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이 실제 만약에 뭐 각각이든 뭐 같이든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뭔가 탈당을 해서 당을 하나 만든다. 뭐 그렇게 할 경우에 수도권은 항상 박빙의 싸움이 되잖아요. 굉장히 그 국민의힘에는 큰 위협이 된다. 이 사람들이 많은 표를 가져가서 위협이 되는 게 아니고 작은 표라도 위협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근소한 차이로 수도권에서는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다음 주 이 춘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전을 한다고 그래요. 최근 건강 이상설을 보수 농객이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온 움직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하시는 행보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예. 지고 당이 사실상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분이 들고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자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서명운동까지 벌이시는 그런 기이한 상황을 만드시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뭔가 어필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뭐 마라톤에 나가신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게 사실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전혀 이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로 보여지거든요. 예. 오히려 저 같으면 다음 총선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더 지역을 열심히 가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국정감사장에서 뭐라도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거를 하셔야 될 때인 거지 이준석 전 대표랑 싸우고 예. 보수 농객 고소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구랑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별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다양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내년 총선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한동훈 장관 출마를 검토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진짜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동훈 장관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자 정계에 진입해라 하는 저는 그 뭔가 귀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가 맞다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한번 여기 이 지역구에 넣어볼까 시뮬레이션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맞다면 이미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차출하기로 작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이라는 곳, 특히 그중에서 종로라는 거는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고 또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여권에 있는 뭐 대선 주자급 중에서는 뭐 선두를 달린다고 해도 뭐 누가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종로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왜냐하면 종로는 또 뭐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서로 번갈아가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정도의 어떤 인지도와 그 어떤 그 전국적 지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법무장관으로서의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법무부 장관 중에서 한동훈만큼 했던 사람이 없어요. 역대급으로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 의견으로 봤을 때. 아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전임 장관들 누구였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무부 장관 쭉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뭐냐면 출입국관리법 그 개정해가지고 뭐 이민청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워낙 여당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수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의견보다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서 내년 총선 이후에도 동력을 이어가려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어쨌든 거의 뭐 의석의 절반 정도는 제1야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석은 가져와야만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내년 총선에서 지난번 선거처럼 수도권에서 크게 큰 차이로 지게 되면요. 하반기에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갖기 위해서도 총선에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나오고 대통령의 생각도 처음에는 사실 한 장관을 끼고 있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시고 다음 주제도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23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은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의가 될 텐데 복귀가 일단 예상보다 좀 늦어졌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일단 뭐 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진 거는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이제 본인의 의지에 비해서 좀 느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 복귀하고 나면 뭐 민생 과제에 좀 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산적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회 지금 한석이 비어 있어요. 예. 추갑석 최고위원께서 그렇죠.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 남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가결표 의원들에 대한 5인방에 대한 이 징계 청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숫자가 5만 명 정도 달성이 돼서 예. 당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도부가 답변을 원래 이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답변을 하는 것과 또 별개로 예. 답변은 사실 원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지도부 일각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대표가 사실은 수습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표 의원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그 5인에 대해서 징계를 할 거였으면 저는 병상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확고했다면 반드시 빠르게 징계를 했을 겁니다. 길게 끌어서 좋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부 일각에서도 메시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대표로 복귀하고 난 뒤에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겼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서 오히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총선을 승리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될 수순이지 않을까 싶어서 징계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당의 화합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가결표 의원 가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그야말로 5명 혹은 10명 정도는 예. 어느 정도 본인의 자의반 타의반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리기도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징계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 하는 거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선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총선의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예. 누락시키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편하게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자,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함께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제는 대장동 3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재명 대표 지난 한 주 2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재판정이 2번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여러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께가 이제 대장동 재판의 3차 공판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시작 단계죠. 그런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이 끝날 무렵 1시간 전 정도에 이제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한 34분 정도의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마 어제 이제 검찰이 이런저런 그 주장을 하는, 아마 그런 부분만 일방적으로 보도될까 봐 본인이 이제 일종의 반론 성격으로 34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어저께 그 본인의 반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마치 정진상이 한 일은 모두가 이재명이 한 일이다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나와 정진상 사이에 뭐 무슨 공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하나도 증거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정 씨가 한 일이 어떻게 내가 한 일이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적어도 몇 년간 이런 예. 식의 공방이 아마 오고 갈 거예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소장을 보든 뭘 보든 간에 검찰의 주장과 증거들이 예. 앞으로 아마 속속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공소장에도 보면 무려 뭐 상당한 분량이 이재명과 정진상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렇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반박을 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 정진상의 일은 곧 이재명의 일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 그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거의 지겨울 정도로 많이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에 재판을 시작해서 이제 검찰의 주장을 계속 듣다가 오후 5시쯤부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30여 분 동안 이제 쏟아낸 건데, 검찰에선 지금 대장동 위례 이 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병합을 두고도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병합이 뭐냐면요. 예. 재판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밝힌 이유는 뭐냐면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 그다음에 피고인이 겹친다. 뭐 정진상, 이재명 피고인 다 겹친다 이거죠. 백현동하고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시정을 농단한 아주 중대 범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대장동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대장동에서도 하고 백현동에서 하고 이렇게 거의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러한 인상을 부정적인 인상을 그 재판부에 심어주고 싶었다는 생각 같은데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모든 게 사실 각각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재판이 도대체 언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걸 왜 같이 합니까? 재판부가 그 중앙지법에 형사 제33부만 있습니까? 형사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쪼개가지고 각각 분업을 해야지 이걸 왜 한 사람한테 한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다 몰아놓는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위증교사죄까지도 33부에다가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재판을 뭐 언제까지 할 거냐.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진상 피고인 정진상 같은 경우에 원래는 유동규하고 같이 재판을 형사 제23부에서 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23부에서 33부로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33부의 부담을 확 줄여가지고 다른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배당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합이 되면 재판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 혼자서 숙제를 하나만 해야 되는데 2개, 3개, 4개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견뎌내겠습니까?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그만큼 늦춰지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2번 나왔고 뭐 다음 달도 주 2회 계속해서 출석을 할 걸로 보이는데 당무에는 그러면은 차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까? 아무래도 뭐 당무에 차질이 없지는 않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홍익표 원내대표라든지 조금 더 최고위원들이나 본인과 어떤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이제 국감 마치고 뭐 그야말로 정기국회 또 내년 총선 부분이 예. 있습니다만은 큰 틀의 컨트롤 타워만 형성해 놓으면 그렇게 당무에 큰 차질도 없다 그렇게 사실 다른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현체제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어떤 예. 과거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던 활동들은 줄어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당무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카드 관련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표 부부의 이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이 공익제보자는 이 대표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일부 의원들이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이 사실 대선 때 터졌던 의혹이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일이고 이 대표도 어느 정도는 입장 표명을 했던 것이죠. 이제 뭐 부인이 사적인 심부름을 공무원에게 시킨 것은 잘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뭐 그렇게 법인카드가 유용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렇게 단속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근데 당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여러 입장을 내놓고 계시지만 예. 저는 지금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 입장을 막 그런 식으로 표출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공익제보자도 뭐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좀 의심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고 예. 또는 뭐 이것이 약간 국면 전환용 물타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런 기자회견 자체를 좀 폄훼하는 모습들도 민주당에서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 의혹의 성격상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혹인 만큼 그렇죠. 검찰 수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면서 마치 예.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께 주게 되면 그것은 최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좀 지켜보고 나중에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 일단은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지금 설명인데 오는 23일에 이제 공익제보자가 검찰에
출석을 하고 이 추가 증거를 검찰 쪽에서 요구를 하면 모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명현 씨가 수사를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청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때 본인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청에서 움직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쭉 보고 이건 범죄 혐의가 너무 짙다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다가 이첩을 한 거니까 아마 검찰 수사는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이런 사건들과 결이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이런 사용하는 문제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똑같은 거거든요. 누군들 좋은 샴푸 쓰고 싶고 누군들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분석이고 민주당 내 미묘한 움직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책을 냈는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송영길의 선전포고라고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만 이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국민적 항쟁을 해봅시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실 이 민주당이 좀 전투적 분위기로 싸웁시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이 책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담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근데 책은 갑자기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를 하고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저 책을 출간을 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인데 저 책의 뭐 요지 중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의 8알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과거 수사 상황들과 엮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 상황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럼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뭐 그렇게 중립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 다만 이제 왜 지금 민주당 뭐 약간 좀 뭐 기사회생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저런 그 어떤 일종의 뭐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저런 걸 전직 대표가 왜 하느냐 이거 가지고서는 아마 비판을 받을 소리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껄끄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친박의 좌장으로 꼽혔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 출마를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선 좀 불편한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도 박지원 또 천정배 뭐 정동영 이런 분들 또 혹은 최경환 부총리 외에도 이인재 이런 분들까지 이제 올드 그 큰 형님들의 기한도 예정되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높지 않고 또 이 정부가 MB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주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대구 경북의 민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이나 호남이나 똑같이 민주당에서의 무소속, 대구 경북의 무소속을 남으로 보지 않아요. 다시 당선되면 그 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변별력을 갖지 않습니다. 지역 민심들이. 그래서 충분히 최경환 뭐 이런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또 당선시키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 그 또 하나의 무소속 연대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현재 MB 중심으로 돼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또 비판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부분도 주시를 해서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